전 남편이 귤 한 상자를 보냈다. 나는 너무 쉬어서 동생에게 줘버렸다. 동생은 집에 도착해 상자를 열어보고는 너무 놀라 밤새도록 커둥지둥 다시 가져왔다. 내 이름은 김미영. 올해 35살이다. 전 남편 박준영과는 이혼한 지 꼭 반년이 되었다. 그 반년 동안 나는 그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조용하고 평온하게 내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의 입구마트에서 간장을 사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택배 기사였다. 기사님은 김미영 씨, 큰 택배가 있는데 주소가 김미영 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집에 계신가요? 제가 올려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최근에 인터넷 쇼핑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잠시 멍해졌다. 최근에 인터넷 쇼핑을 한 적이 없는데 웬 택배지? 웬 택배지? 나는 기사님께 누가 보낸 건가요? 제가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었다. 기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발신인의 박준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나와 선을 긋고 싶어 한 달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내게 택배를 보낸다니. 나는 순간 경계심이 발동했다. 지금 집에 없으니 먼저 아파트 택배함에 넣어줄 수 있나요? 제가 나중에 찾으러 갈게요.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간장을 살 마음도 사라졌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박준영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처음 이혼할 때 그는 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고 우리가 공동으로 산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다. 결국 나는 이를 악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야 겨우 내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갑자기 택배를 보낸다니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나는 마지못해 택배함으로 가서 물건을 찾았다. 꽤 큰 종이 상자였고 겉은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 들어보니 꽤 무거웠다. 나는 힘겹게 상자를 집으로 옮겨 거실 한 구석에 놓고 한참을 쳐다보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박준영과 함께했던 옛날을 떠올렸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때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와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샀다. 하지만 그는 뒤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한 번은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채팅 기록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집을 담보로 잡은 돈을 손에 넣으면 김미영과 이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잘 살 거라고. 그때 나는 완전히 마음이 식었고 그와 이혼하기로고 나와 재결합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나는 생각할수록 불안해져서 일단 열어보기로 했다. 나는 가위를 찾아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잘라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온통 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 노랗고 푸른빛이 섞여 신선해 보였다. 나는 귤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 한 입 먹어보았다. 너무 시고 떫어서 하나도 맛이 없었다. 박준영은 내가 신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 그에게 몇 번이나 말했었다. 귤은 단 것을 먹어야지 신 것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신귤을 보낸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상자 안의 귤들을 뒤적여 보았다. 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상자에 귤만 들어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다. 게다가 그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내 마음속 경계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귤을 거실 바구니에 쏟아놓고 종이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자 안쪽은 깨끗했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내가 막 종이 상자를 버리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상자 바닥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단단한 것이 종이 상자 자체의 두께 같지는 않았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둘러 상자를 뒤집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닥에 테이프가 다시 붙여진 것 같았다. 설마 상자 바닥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걸까? 나는 서둘러 가위를 찾아 바닥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걸까? 나는 서둘러 가위를 찾아 바닥에 테이프를 잘라내고 종이판을 뒤집어 보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가 이 귤 상자를 보낸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귤을 다시 바구니에 담고 소파에 앉아 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가 뭘 하려 하든 나는 조심해야 했다. 이 반년 동안 겨우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 다시 휘둘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 거실 바구니에 담긴 귤을 보고는 다시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신귤을 분명 다 먹지 못할 것이다. 오래 두면 상할 테고. 나는 식탁에 앉아 두유를 마시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문득 내 동생 김민준이 떠올랐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 것을 좋아했다. 신귤, 신 것이면, 신 것이면, 신 것일수록 더 좋아했다. 예전에 집에 신 과일이 있으면 모두 그에게 남겨두곤 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동생의 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누나, 이른 아침부터 전화하고 웬일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 신귤 좋아하지? 나 여기 한 상자 있는데 어제 막 도착한 거야. 나 여기 한 상자 있는데 어제 막 도착한 거야. 요즘 신귤 먹고 싶었는데 오전에는 별일 없으니 지금 가지러 갈게. 가는 김에 누나 밥도 좀 얻어먹고. 나는 웃으며 승낙했다. 그래, 와. 누나가 네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리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시장으로 가서 고기와 채소를 샀다. 길에서 아파트의 김 여사님을 만났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물었다. 미영씨, 장 보러 가세요. 요즘 얼굴색이 점점 좋아지는 게 잘 지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지내요. 아주머니도 장 보러 가세요.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미영씨 전 남편 말인데 얼마 전에 듣자 하니 그 사람 잘 못 지내는 것 같더라고. 돈도 빚졌고. 미영씨는 그 사람이랑 다시 엮이지 마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내 심장이 덜컥했다. 서둘러 김 여사님께 물었다. 아주머니,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박준영이 도박으로 돈을 많이.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며칠 전에 아파트 입구에서 그 사람이었나도 몰라. 그냥 며칠 전에 아파트 입구에서 그 사람이었나도 몰라. 미영 씨는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요. 나는 김 여사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박준영이 도박빚을 졌고 심지어 갑자기 내게 귤을 보냈다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슨 꼼꼼이를 부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저 한 걸음씩 지켜보는 수밖에. 집에 돌아와 나는 서둘러 밥을 지었다. 11시쯤 동생이 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누나, 내 신귤은 빨리 보여줘. 하고 외쳤다. 나는 것이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입맛에 맞는지. 동생은 달려가 귤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 한 입 먹고는 눈을 번쩍 떴다. 누나, 이 귤 정말 내 입맛에 딱 맞아. 엄청 시어. 내가 지난번에 산 것보다 더 시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좋아하면 됐지. 이따 갈 때 한 상자 다 가져가. 나는 몇 개만 맛볼게. 동생은 귤을 먹으면서 물었다. 누나, 이 귤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많은데 돈 꽤 들었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에게 말했다. 박준영이 보낸 거야. 어제 막 도착했어. 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귤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랑 연락해? 그 사람이 누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잊었어? 그 사람이 갑자기 누나한테 귤을 보낸 건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택배를 보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상자를 확인했는데 안에는 귤밖에 없었어. 김 여사님 말로는 그 사람이 요즘 도박 빚을 졌대. 혹시 누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골칫거리를 누나한테 떠넘기려는 건 아닐까? 이 귤 누나 함부로 먹지 마. 내가 가져가도 잘 살펴봐야겠어. 혹시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너도 가져갈 때 자세히 확인해봐. 혹시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줘. 밥을 먹고 동생은 내가 귤을 다시 상자에 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의 오토바이에 실었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내게 당부했다. 혹시 박준영이 누나한테 연락하면 절대 상대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너도 얼른 돌아가. 길 조심하고. 동생의 오토바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박준영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이 귤은 정말 그저 귤일 뿐일까? 나는 뭔가 일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꼈다. 동생이 떠난 후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상자가 신경 쓰였다. 한편으로는 박준영이 정말 내게 돈을 빌리러 오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갈 속에 무슨 짓을 했을까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했고 TV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3시쯤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전에게서 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했고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섞여 있었다. 누나, 빨리 말해줘. 귤 속에 돈이 왜 있어? 민준아,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동생은 다급하게 말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방금 집에 도착해서 귤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상자를 기울였는데 바닥이 너무 무거운 게 이상한 거야. 위에 있는 귤을 다 꺼내보니 상자 바닥에 이중 바닥이 있었어. 그 안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 뭉치가 숨겨져 있었어. 만져보니 적어도 몇만 원은 될 것 같아. 내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다. 박준영이 귤 상자에 돈을 숨기다니.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돈으로 나와 재결합하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동생에게 말했다. 민준아, 당황하지 마. 다시 자세히 봐봐. 정말 현금이야. 다른 건 없어. 동생은 분명히 현금이야.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전부 10,000원짜리 지폐 뭉치였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 돈 혹시 박준영이 꾸민 일 아닐까? 누나한테 덮어씌우려는 거 아니야. 누나한테 덮어씌운다고? 내 마음이 철렁이 꾸민 일 아닐까? 내 마음이 철렁이 딱? 김 여사님이 박준영이 도박 빚을 졌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김 여사님이 박준영이 도박 빚을 졌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서둘러 동생에게 말했다. 민준아, 그 돈 절대 건드리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돈이랑 귤 다 다시 상자에 넣어놔. 내가 지금 바로 너한테 갈게. 동생은 누나 오지 마. 우리 집이 누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바로 누나한테 가져다 줄게. 이 돈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불안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둘 다 해명할 수 없잖아. 나는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와. 천천히 운전하고 너무 서두르지 마.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서둘러 문 앞으로 가서 동생을 기다렸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박준영이 숨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돈일까? 그의 개인적인 저축일까? 아니면 그가 빌린 도박 빚일까? 아니면 그가 빌린 도박 빚일까?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돈일까? 40분쯤 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자마자 말했다.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상자는 끈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누가 볼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나는 동생이 상자를 내리는 것을 도왔다. 수고했어. 일단 상자를 위로 옮겨놓고 얘기하자. 집에 돌아와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에 놓았다. 동생은 옆에 서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며 말했다. 누나, 박준영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멀쩡하게 귤은 왜 보내고 이렇게 많은 돈은 왜 숨겨?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나는 상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상자 바닥을 보았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아, 나 좀 도와줘. 오리 위에 있는 귤을 꺼내서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슨 표시 같은 건 없는지 확인해보자.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나, 우리 그냥 건드리지 말자. 혹시 이 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건드린 것만으로도 해명할 수 없게 되잖아. 나는 생각해보니 말했다. 괜찮아. 우리 그냥 보기만 하고 돈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불안할 거야. 귤을 다 꺼내자 상자 바닥에 이중바닥이 드러났다. 과연 그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불룩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을 뻗어 비닐봉지를 꺼내 거실 탁자에 놓았다. 비닐봉지는 밀봉되어 있었다. 나는 열어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대략 10뭉치 정도, 즉 적어도 수십만 원은 되는 것 같았다. 대략 꽤 많은 돈을 박준영이 어떻게 가지고 놓으려는 걸까? 박준영, 그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함정을 놓으려는 걸까? 그 사람 도박 빚을 졌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비닐봉지를 보며 점점 더 각 빚을 졌다고 하지 않았나? 손가락이 봉지에 닿을 때 현금의 단단한 촉감이 느껴져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동생은 내 옆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봉지를 보았다. 목소리까지 약간 떨렸다. 누나, 이거 수십만 원은 되겠다. 박준영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났어? 그 사람 도박 빚졌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 예전 월급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됐잖아. 우리가 이혼할 때 그는 집을 담보로 잡은 돈을 다 가져갔어.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은 현금이 있을 리가 없어. 나는 거실 탁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비닐봉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맞다. 그 사람 예전에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했었지. 혹시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 동생은 듣자마자 눈을 번쩍 떴다. 누나, 그 말은 그 사람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이야. 그럼 이 돈은 더러운 돈이잖아. 그 사람이 더러운 돈을 귤 속에 숨겨서 누나한테 보낸 건, 누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경찰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누나가 시켜서 가져갔다고 말하냐? 박준영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처음 이혼할 때도 그는 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증거가 없었더라면 하마터면 그에게 당할 뻔했다. 지금 그가 정말 공금을 횡령하고 돈을 내게 숨겨두었다면 나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나는 서둘러 일어났다. 안 돼. 이 돈은 절대 집에 둘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 동생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떻게 처리해?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경찰에 신고하자니 우리가 그 사람이 보낸 거라는 증거가 없어. 만약 경찰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해명할 수 없잖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택배 송장을 뒤져보았다. 어제 상자를 뜯을 때 송장을 서랍에 대충 넣어두었었다. 나는 송장을 찾아냈다. 송장에는 박준영의 발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낯선 아파트 단지였다. 나는 서둘러 송장을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봐봐, 여기 가봐.
거의 외곽 지역이야. 지금 벌써 5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가 거기 도착하면 날이 어두워질 거야. 게다가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혹시 돌려주러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 돈을 받게 두는 게 더 위험해. 나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급하고 혼란스러웠다. 이 돈은 마치 뜨거운 감자 같았다. 들고 있자니 데일 것 같고 버리자니 누가 주워갈까봐 무섭고 돌려주자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동생이 갑자기 말했다. 누나, 우리 일단 돈을 다시 상자에 넣고 귤도 다시 담아두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하고 내일 박준영이 누나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혹시 그 사람이 귤에 대해 물으면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이 먼저 돈 얘기를 꺼내는지 보자. 나는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나가 돌려주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저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 일단 돈을 다시 넣어두자. 네가 귤을 상자에 담는 것을 도와줘. 나는 비닐봉지를 이중 바닥에 다시 넣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에 귤을 담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집어 상자 바닥에 다시 넣고 종이판을 다시 덮었다. 누가 건드린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확실히 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귤을 다시 담았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귤을 다시 담았다. 상자가 가득 차서 내가 어제 막 받았을 때와 똑같아질 때까지 귤을 다 담으니 벌써 6시가 다 되었다. 동생은 하늘을 벌써 6시가 다 되었다. 문 잘 잠그고 혹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너도 길 조심하고 집에 도착하면 나한텐 메시지 보내줘. 동생이 떠난 후 나는 상자를 베란다 구석으로 옮겨 천으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을 모두 확인했다. 단단히 잠겨 있었다. 거실에 앉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 귤 상자는 마치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져 박준영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걸지 못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가 돈을 보낸 것을 인정할지도 알 수 없었다. 저녁 8시쯤 동생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박준영에게서 온 전화일까?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투는 매우 거칠었다. 당신 김미영 씨 맞죠? 박준영이 당신한테 상자 하나 보냈죠. 낯선 남자의 말을 듣자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목소리가 순간 잠겼다. 누구세요? 저는 박준영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상자도 받은 적 없고요.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몹시 당황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귤 상자 속의 돈 때문에 온 것이다 원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귤 상자 속의 돈 때문에 온 것이다. 박준영이 사건자이거나 아니면 박준영과 함께 일을 꾸민 사람일 것이다. 전화 너머의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안에는 귤이 들어있었지. 당신이 현명하다면 얼른 상자를 내놔. 안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거야. 그때 가서 두고 보자고.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받은 적 없어요.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찾아? 남자가 욕설을 퍼부었다. 김미영 씨, 해오름 아파트 3동 5 401호에 사시잖아요. 아직도 부인할 거야. 내가 말해줄게. 박준영이 우리한테 도박비도 1,000만 원을 줬어. 그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은 그가 빚을 갚으려고 보낸 거야.
당신이 감히 꿀꺽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박빚. 역시 채권자였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박준영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고 심지어 돈을 숨긴 그 상자를 내게 떠넘겨 채권자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 했다니.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악랄했다니.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악랄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부러 말을 느리게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박준영이 당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다. 이혼했다고? 그럼 그 사람이 왜 당신한테 상자를 보냈어? 당신이 안 가져갔다면 얼른 우리가 박준영이랑 연락할 수 있게 도와줘. 그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야. 그때 가서 소문이 안 좋게 나면 후회할걸? 나는 그들이 집으로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안 그러면 그 돈 상자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저는 그 사람과 이혼 후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당신들이 못 믿겠으면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반년 전에 이미 이혼 수속을 마쳤어요.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 일단 당신 말을 믿을게.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속이거나 상자를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탁구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나에게 공금 횡령을 덮어씌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 채권자들까지 내게 끌어들여 그 빚을 대신 갚게 하려 했다니. 나는 베란다로 가서 상자 위에 덮어둔 천을 걷어냈다. 묵직한 귤 상자를 보며 화가 나고 두려웠다. 이제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만약 그들이 다시 전화하거나 정말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문득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박준영이 예전에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했다고. 이 돈은 어쩌면 횡령한 공금일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내게 정체불명의 형체불명의 하지만 나는 돈이 박준영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만약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 내가 해명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리저리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채권자에게서 다시 온 전화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서둘러 받았는데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다. 동생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누나, 괜찮아? 형수가 누가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말투가 엄청 거칠었다고 하더라고. 혹시 박준영 쪽 사람이야?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동생이 분명히 나를 걱정해서 일부러 전화한 것이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다. 채권자들이었어. 내가 박준영에게서 상자를 받았는지 묻고 박준영이 자기들한테 5천만 원의 도박빚을 졌대. 동생은 듣자마자 화를 냈다. 이 박준영이라는 인간은 정말 못돼 먹었어. 어떻게 채권자들을 누나한테 끌어들여. 누나, 무서워하지 마. 안 되겠어. 우리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잖아. 경찰이 안 믿으면 어떡해? 게다가 이 돈이 공금이라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우리가 연루되는 건 아닐까. 동생을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누나, 내 생각에는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생각해봐. 채권자들이 이미 누나 집 주소를 알고 있어. 만약 그들이 다시 누나를 찾아와 괴롭히면 누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해. 게다가 박준영이 공금을 횡령한 건 그 사람 일이지. 누나랑은 상관없잖아.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다시 결정할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문 잘 잠그고 낯선 사람은 들이지 않을 거야. 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럼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나 24시간 휴대폰 켜놓을게. 혹시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리면 절대 열지 말고 바로 나한테나 경비실에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는 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베란다의 커튼도 단단히 쳤다. 혹시 누가 밖에서 그 귤 상자를 볼까봐.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채권자들의 협박과 박준영의 음모로 가득 찼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이 돈이 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해 빠진 김미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박준영이 나를 그의 엉망진창인 삶에 끌어들이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났다. 베란다로 가서 천으로 덮인 귤 상자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지 않으면 나는 계속 불안할 것이다. 만약 정말 동생이 말한 대로 박준영이 횡령한 공금이라면 내가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화근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모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현금 조금을 꺼내 은행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먼저 베란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상자 맨 아래층의 이중 바닥을 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현금 뭉치 하나를 꺼냈다. 이 돈 뭉치는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위에는 은행 봉투가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만져보니 새 지폐의 가장자리가 약간 거칠었다. 나는 돈을 옆에 둔 천 가방에 넣고 이중 바닥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귤도 전과 다름없이 놓아둔 후에야 외출할 수 있었다. 집 근처에 우리은행이 있었다. 예전에 나와 박준영이 이혼하기 전에는 월급을 모두 여기에 저금했었다. 나는 천 가방을 꼭 쥐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많지 않았다. 직원은 돈을 받아 위조지폐 감별기에 넣고 한번 돌려본 후 고개를 들고 내게 물었다. 손님, 이 돈은 손님 본인 돈인가요?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서둘러 말했다. 제 친척이 잠시 제게 맡긴 돈인데 제가 좀 불안해서요.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온 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로 한참을 검색했다. 그러더니 천참을 검색했다. 지난달에 한 회사에서 재무 담당자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현금 뭉치 중 일부의 일련 번호, 범위가 손님의 이 돈 뭉치와 겹칩니다. 공금 횡령이요? 내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가 서둘러 낮아졌다. 확실한가요? 그 돈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손님이 이 돈 뭉치 중 적어도 절반의 일련 번호가 해당 사건 범위에 속합니다. 돈의 출처를 모르신다면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연락하는 것을 권합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 내 손발은 모두 차가웠다. 역시 박준영이 꾸민 일이었다. 그가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하던 몇 년 동안 나는 그가 여러 번 장부 조작이 쉽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그는 공금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귤 상자 속의 수십만 원은 어쩌면 횡령한 공금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 뜨거운 감자를 일부일 뿐일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그 돈 뭉치를 비닐봉지에 다시 넣었다. 상자를 보며 생각할수록 무서웠다. 채권자들이 이미 찾아왔고 돈은 또 사건에 연루된 더러운 돈이라니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내가 정말 휘말릴 수도 있다. 나는 서둘러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동생은 듣자마자 다급해졌다. 누나, 뭘 망설여? 얼른 경찰에 신고해. 더 늦으면 박준영이 도망가거나 채권자들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더 해명할 수 없잖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경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니.
경찰이 혹시 내가 박준영과 한패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동생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누나한테는 택배 송장이라는 증거가 있고 은행 직원의 진술도 있잖아. 이것들이 다 증거야. 누나가 경찰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분명히 말하면 그들이 조사할 거야. 게다가 누나는 박준현이랑 이혼한 지 반년이랑 이혼한 지 반년이랑 이혼한 지 반년이나 됐잖아.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누나랑 상관없어. 뭘 두려워해. 동생의 말이 나를 깨우쳐 주었다. 나는 서랍 속에 택배 송장을 땄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동생과의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집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박준현이 귤 상자를 보내 그 안에 현금을 숨겼고 채권자들이 전화로 협박했으며 은행에서 돈이 공금 횡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모든 세부 사안을 빠짐없이 말했다. 경찰은 내 말을 다 듣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송장과 채권자들과의 통화 기록을 정리해서 거실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베란다로 가서 귤 상자에 천을 걷어내고 민원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20분쯤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문 구멍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민원 경찰임을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었다. 2명의 민원 경찰이 들어와 먼저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김미영 씨 맞으시죠? 저희는 관할 파출소에서 박준영 씨 현금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의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택배 송장이고 채권자들과의 통화 기록입니다. 현금은 베란다의 귤 상자 안에 있어요.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원 경찰은 택배 송장을 보고 나를 따라 베란다로 가서 귤 상자를 확인했다. 상자를 열어낸 아래층의 검은색 비닐봉지를 보자 한 민원 경찰이 말했다. 이 현금과 상자를 파출소로 가져가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도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진술소로 가서 나는 서둘러 말했다. 네, 문제 없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문을 잠글 때 나는 텅 빈 베란다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문제투성이 귤 상자를 드디어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박준현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다. 민원 경찰은 내게 송장에 적힌 주소로 박준영을 찾으러 갈 것이며 그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여 공금 횡령 상황을 파출소를 나서자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치 천금 같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국수집을 지나다가 들어가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이것은 내가 이틀 동안 먹은 첫 번째 편안한 식사였다. 집에 돌아와 나는 먼저 문과 창문을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베란다를 깨끗이 정리했다. 그 귤 상자가 없어지니 집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얼마 보지 않아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문 밖에서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은 의도적인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미영아, 나 네가 집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몇 분이면 돼.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보고 싶었다. 박준영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도 엉망진창이었다. 이혼했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는 옆으로 비켜서 그를 들어오게 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용건 있으면 말해. 나 너랑 한가하게 얘기할 시간 없어.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무의식적으로 베란다를 쳐다보았다. 베란다가 텅 빈 것을 보고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찡그렸지만 곧바로 다시 웃는 얼굴을 했다. 그냥 너 보러 온 거야. 며칠 전에 우리 고향에서 귤한 상자를 보냈는데 네가 신 것을 싫어하긴 하지만 곧바워서 너한 퍼야? 받았어. 그런데 정말 너무 쉬워서 너한테 한 상자 보냈어. 받았는지 모르겠네. 역시 그는 그 귤 상자 때문에 온 것이었다. 동생이 가져갔어. 박준영의 눈이 순간 빛났다. 서둘러 물었다. 네 동생이 가져갔다고? 언제 가져갔어? 너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나는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 돈을 찾으러 온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나는 일부러 말을 느리게 했다. 어제 오전에 가져갔어.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말해. 그냥 귤현 특산품이라서 네가 맛보게 하고 싶었는데 혹시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을 뿐인데 혹시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었어?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서둘러 말했다. 그런데 네 동생 집이 어디야? 나 요즘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경계심이 발동했다. 그는 분명히 동생을 찾아가서 그 귤 상자를 돌려받거나 돈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동생을 찾게 해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나는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사람 요즘 이사해서 나도 정확한 주소는 몰라. 게다가 그 사람 직장인이라 매일 바빠서 너랑 얘기할 시간 없어. 너 더 할 말 없으면 얼른 가봐. 나 밥 해야 해. 박준영이 더 말하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매우 공손했다. 김 부장님, 저 찾으셨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금방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허둥지둥 일어서며 말했다. 미영아, 나 할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 미영아, 나 할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 혹시 네 동생이 귤에 대해 물으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갔었다고 말해줘. 나는 그를 무시하고 그가 급하게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서둘러 동생에게 전화해서 박준영이 찾아왔던 일을 말해주었다. 동생은 듣자마자 화를 냈다. 이 박준영이라는 인간은 아직도 나를 찾으려고 해. 그가 감히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나 걱정 마. 그가 누나한테 내 주소를 물었으면 절대 알려주지 마. 나도 그 사람을 찾고 있으니 곧 상황이 분명해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그 사람한테 네 주소 안 알려줬어. 너도 요즘 사람한테 네 주소 안 알려줬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조금 불안했다. 박준영이 그렇게 급하게 그 귤을 찾는 것은 분명히 경찰이 자신을 찾아내거나 채권자들이 돈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그는 지금 마치 파리처럼 헤매고 있는데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파출소의 민원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박준영이 찾아왔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박준영이 내 동생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원경찰은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이 이미 박준영을 찾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나와 내 동생 모두 안전에 유의하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제때 연락하라고 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나는 박준영의 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저지른 모든 나쁜 일들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고 그는 조만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준영이 떠난 다음 날 나는 집에서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재수씨 이서연이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웬일이야? 어서 들어와 앉아. 이서연은 들어와 봉투를 거실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누나, 이건 우리 엄마가 직접 기르신 채소야. 엄청 신선해. 누나한테 좀 가져다 주려고. 그런데 민준이가 어제 박준영이 누나한테 찾아왔었다고 하던데 별일 없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 사람이 그냥 귤 때문에 온 거야. 괜찮아.
그 사람이 그냥 귤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별말 아니까 가더라. 사실 민준이가 누나한테 말하기 좀 그랬는지 내가 누나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내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엄마 집에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그 친구가 지금 박준영이 예전에 살던 외곽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박준영이 거기서 작은 방을 하나 빌려 살고 있는데 요즘 매일 누가 아래층에서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막는다고 하더라고. 도박 빚을 많이 져서 몇 번 맞기도 했대. 맞았다고? 언제 일인데? 지난주 일이야. 이서연은 계속 말했다. 내 친구 말로는 어느 날 밤에 남자 몇 명이 박준영을 현관문 앞에서 맞고 엄청 심한 욕을 하면서 몇 번 밀쳤대. 나중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서야 그 사람들이 갔대. 박준영은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새 집을 못 찾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내 심장이 철렁했다. 박준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내게 귤 상자를 보내 돈을 숨긴 것은 이 골칫거리를 내게 떠넘기고 자신은 그 틈을 타 도망가려 한 것이었다. 이서연은 다시 말했다. 내 친구가 또 말해줬는데 박준영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서 도박했었대. 처음에는 조금 잃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도박을 해서 빚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공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를 조사하려 하자 그는 사표를 냈대. 누나, 그 사람이 혹시 더러운 돈을 회사에서 없어진 공금과 일치한다고. 그래 사람이 혹시 더러운 돈을 귤 속에 숨겨서 누나한테 보내서 누나에게 덮어 씌울 생각이었던 걸까. 그는 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숨으려 한 거야. 이서연은 내 손을 토닥였다. 누나, 그 사람이랑은 절대 다시 엮이지 마. 그 사람은 너무 나빠.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누나랑 민준이 모두 조심해. 그 사람이 누나들을 찾지 못하게. 혹시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려 위험한 짓이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경찰도 우리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했어. 나는 이제 걱정 안 해. 경찰이 이미 그 사람을 찾고 있으니. 파출소의 민원 경찰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원 경찰관님?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민원 경찰이 말했다. 김미영 씨, 저희가 택배 송장에 적힌 주소로 박준영 씨가 빌려 살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파트 단지 CCTV를 통해 그가 어제 오후 기차역에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기차역 경찰과 연락해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없어진 공금 중 일부의 일련 번호가 김미영 씨가 제취하신 현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벅차올랐다.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소식이 있으면 제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민원 경찰의 말을 이서연에게 전해주었다. 이서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다. 이서연은 잠시 앉아 있다가 떠났다. 떠나기 전에도 내게 당부했다. 혹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함부로 문을 열지 마. 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그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박준영은 잠시 도망칠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도망칠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나면 요리 강좌를 듣거나 작은 꽃집을 요리 강좌를 듣거나 하지만 나는 박준영이 도망치지 않고 심지어 내게 전화까지 걸어올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8시쯤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표시되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의 울음 섞인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오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도박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려 하다니. 너무 늦었다. 나는 일부러 말을 느리게 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준영, 너 지금 어디야? 경찰이 이미 너를 찾고 있어. 그는 서둘러 말했다. 나 기차역 근처 작은 여관에 있어. 미영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들도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옛날에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부부의 정? 나는 비웃었다. 네가 예전에 집을 담보로 잡고 재산을 빼돌릴 때는 부부의 정 같은 걸 생각 안 했니? 네가 더러운 돈을 숨긴 귤 상자를 내게 보내 나에게 덮어씌우려 했을 때는 그는 내 말에 했을 때는 부부의 정 같은 건 생각 안 했니? 박준영.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맹세할게. 이번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돈을 갚고 다시는 도박 안 할게. 나 좀 도와줘.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게. 나는 그가 연기하며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몰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계속 그와 대화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 내가 부탁해도 소용없어. 그는 서둘러 말했다. 네가 경찰한테 그 돈은 네가 나한테 가져오라고 시킨 거라고 말해줘. 네가 공금인 줄 몰랐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경찰이 나 안 잡을 거야.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반드시 너한테 잘 갚을게. 역시 그는 나를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건 거짓말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박준영, 너는 자수하는 게 나아. 자수하면 그래도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수? 그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내가 자수하면 다 끝장이야. 그 채권자들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갈 거야. 미영아,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눈뜨고 볼 거야. 나는 더 이상 그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했다. 네가 한마디 한마디 모두 경찰에 제출할 거야. 박준영, 너는 얼른 자수하는 게 나아. 더 이상 남을 끌어들이려 하지 마. 그가 내가 녹음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당황했다. 그가 내가 녹음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김미영, 네가 녹음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당황했다. 너 지금 네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한테 뭘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네가 기차역 근처 작은 여관에 있다는 정보를 경찰에 알렸어. 그들이 곧 너를 찾을 거야. 박준영, 너나 잘해.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잘 저장해두고 즉시 파출소 민원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원 경찰은 내 말을 듣고 매우 흥분하며 말했다. 김미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기차역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김미영 씨가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박준영 씨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씨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를 찾으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박준영이 얄팍한 계산은 틀렸다. 그는 내가 마음이 약해져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가 더 이상 예전에 나약했던 김미영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1시간쯤 후 민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들이 이미 기차역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박준영을 잡았다고 했다. 박준영은 공금 횡령과 나를 덮어씌우려 했던 일을 모두 시인했다고. 이 소식을 듣자 내 마음속에 큰 돌더미가 드디어 내려앉았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의 야경을 보았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다. 귤 한 상자에서 시작된 이 소란이 드디어 끝나가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원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파출소로 가서 추가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민원 경찰은 내게 박준영이 횡령한 공금이 총 3,780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귤 상자 속의 수십만 원은 그가 남긴 마지막 더러운 돈이었다. 그는 원래 이 돈을 내게 숨겨두었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가져갈 생각이었지만 내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민원 경찰은 또 박준영의 회사에서 이미 화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가 횡령한 공금을 모두 갚으면 양형이 다시 반영될 것이지만 그가 진 도박 빚은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들도 이미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고 법에 따라 처리되었고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자 햇살이 내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다. 나는 드디어 박준영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박준영이 잡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동생은 듣자마자 매우 기뻐했다. 정말 다행이다, 누나. 이제 누나도 드디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겠네. 저녁에 내가 서연이라 맛있는 거 사줄게. 축하 파티하자. 나는 웃으며 승낙했다. 저녁에 내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다. 저녁에 끊고 내 마음은 기대로 커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좋다니. 저녁에 동생과 재수 씨와 함께 밥을 먹으며 요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다. 동생은 내가 완전히 한가해지면 꽃집 자리를 보러 다니는 것을 도와주고 내가 작은 꽃집을 열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승낙했다. 마음속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사흘쯤 후 파출소 민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준영이 신문 과정에서도 계속 변명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했다. 내게 시간이 되면 파출소에 다시 와서 증거를 보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승낙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파출소로 갔다. 민원 경찰은 나를 한 사무실로 데려가 진술서 한 부를 건네내 말했다. 박준영이 지금은 고의로 더러운 돈을 당신에게 보내 덧내내 말했다. 박준영이 지금은 고의로 더러운 돈을 당신에게 보내 덮어 씌우려 하는구나. 그저 당신에게 고래 덮어 씌우려 하는 것이며 그저 잠시 당신이 이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민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도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말을 반박하려면 당신의 진술과 이전에 녹음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를 다시 신문할 건데 당신은 옆에 관찰실에서 지켜보세요. 그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당신은 옆에 관찰실에서 지켜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진 듯 했다. 안에는 모니터가 있었고 신문실에 상황했었고 신문하는 민원 경찰이 물었다. 박준영 씨, 솔직히 말하세요. 더러운 돈이 든 귤 상자를 김미영 씨에게 보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박준영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회피했다. 저는 그냥 잠시 돈을 그 사람에게 맡겨둔 겁니다.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와 돈을 가져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원래 상황이 다져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원래 상황이 잠잠해지면 돈을 다시 가져와 회사에 갚으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거나 써버렸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박준영은 잠시 멍해졌다가 서둘러 말했다. 저는 원래 택배를 보낸 후에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채권자들이 계속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민원 경찰은 내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다시 꺼냈다. 그럼 당신이 나중에 김미영 씨에게 전화했을 때는 왜 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 돈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고의적인 덮어씌우기가 아닙니까? 박준영은 녹음 파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었다.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었다. 저는 그때 당황해서 헛소리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돈이 잠시 그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에게 맡기지 않고 이미 당신과 이혼한 지 반년이나 된 전 부인에게 맡겼습니까? 박준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우물쭈물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하실까 봐요. 친척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그 사람은 예전에 저한테 잘해줬으니 그 사람이 예전에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은 이렇게 그 사람을 해쳤습니까? 민원 경찰은 은행 조회 기록을 꺼냈다. 당신은 이 돈이 횡령한 공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고 채권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 괴롭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닙니까? 박준영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목소리도 작아졌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처음에 이런 짓을 할 때는 분명히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민원 경찰은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박준영의 답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모순점이 속속 드러났다. 결국 그는 항복했다. 탁자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제가 고의로 돈을 김미영에게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빚을 졌고 회사에서도 공금을 조사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드디어 인정하는 것을 듣자 관찰실에 있던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원 경찰은 그가 죄를 인정하자 신문을 마쳤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씨. 그의 자백과 당신의 증거 덕분에 이 사건은 문제 없을 겁니다.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제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출소를 나서자 햇살이 좋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준영이 이미 죄를 인정했다고. 동생은 바로 답장을 보내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해먹고 축하하자고 했다.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마음속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귤 한 상자에서 시작된 이 소란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 박준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박준영이 죄를 인정한 지 한 달 후 파출소 민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시간이 되면 법정에 가서 방청해도 되고 아니면 그들이 판결문 사본을 내게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생각해보니 그래도 방청하기로 결정했다. 박준영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의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정날 나는 미리 법원에 도착했다. 동생과 재수 씨도 나와 함께 가져왔다. 법정에 들어서자 박준영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이전에 기사등등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도 와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매우 초췌해 보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래에 앉아 매우 진지하게 들었다. 판사는 박준영이
회사 재무 담당자로서 직위를 이용해 공금 총 3,780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 및 개인적인 사치에 사용했으며 그 정황이 매우 악랄하다고 했다. 그 정황이 매우 악랄하다고 했다. 동시에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은 더러운 돈을 따. 하지만 박준영이 사건 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했고 그의 가족이 그를 대신해 일부 횡령금을 반환하여 회사의 이해를 얻었으므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박준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남은 횡령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을 듣자 박준영의 부모님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준영도 눈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인 채 후회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이 판결은 그에게 있어 이미 관대한 처벌이었다. 만약 그가 처음에 공금을 횡령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고 나에게 덮어씌우려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문이 끝난 후 박준영은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다. 그가 방청석을 지나갈 때 갑자기 멈춰 서서 나를 보았다.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동생과 재수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재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자업자득이야. 좋은 삶을 살지 않고 굳이 도박에 빠져 공금까지 횡령하다니. 이제 감옥에 갔으니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동생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남 탓할 수 없어. 나중에 그가 나와도 아무도 그를 다시 믿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킹의 말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증오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해결되어 마음이 놓이는 가벼움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 달쯤 후 나는 갑자기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는 남자의 목소리였고 말투는 매우 거칠었다. 당신 박준영 전 부인 김미영 씨 맞죠? 박준영이 우리 도박빚 아직 안 갚았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그가 채권자임을 알아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준영은 이미 판결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싶으면 교도소로 찾아가세요. 그 사람을 찾고 싶으면 교도소로 찾아가세요. 그 사람을 찾고 싶으면 교도소로 찾아가세요. 그 사람의 빚은 저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빚은 저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건 알아. 당신이 안 갚으면 우리가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야. 나는 그들의 협박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당신들이 감히 우리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준영의 도박빚은 그 개인의 빚이고 저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당신들이 저를 찾아와도 소용없어요. 게다가 당신들이 박준영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줘 도박을 하게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말 경찰까지 가게 되면 당신들도 좋을 것 없을 거예요. 나는 그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감히 소란을 피우면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박준영의 집에 채권자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채권자들은 그의 집 문 앞에 페인트를 뿌리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그의 집 창문 유리를 깨뜨렸다. 박준영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온 후 채권자들을 데려갔고 그들에게 비판 교육을 했다. 다시 폭력적으로 빚을 추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나는 동생 친구에게서 박준영이 교도소에서도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공금 횡령과 도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그를 무시하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한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그는 울면서 후회한다고 말했다. 빨리 출소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덮다. 모든 발걸음이 잘못 위에 잘못을 더했고 결국 명예를 잃고 감옥에 가는 말로를 맞이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다는 이치이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박준영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자 내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했다. 이혼할 때 나는 내 몫인 1,500만 원의 예금을 돌려받았다. 그것은 나와 박준영이 함께 고생할 때 내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다. 다행히 그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 돈에 내가 그동안 마트에서 일하며 모은 몇백만 원을 더하면 작은 꽃집을 열겠다는 생각에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수 씨는 내가 꽃집을 연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더 열심히였다. 매일 나를 끌고 다니며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다. 우리는 며칠 동안 돌아다닌 끝에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서 적당한 가게를 찾았다.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6평 정도였고 위치도 좋았다. 내가 처음 창업한다는 것을 듣고는 월세 5억만 원을 깎아주기까지 했다. 나는 매우 감사했다. 임대 계약을 마치고 나는 바로 인테리어 준비에 들어갔다. 동생은 나에게 믿을 만한 인테리어 팀을 찾아주었고 재수 씨는 나와 함께 도매시장에 가서 진열대와 화분을 골랐다.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피곤해서 머리만 대는 잠들었지만 마음속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내가 내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모든 발걸음이 확실했고 즐거웠다. 인테리어는 보름이 걸렸다. 벽은 연한 분홍색으로 칠해졌고 창문에는 하얀 쉬폰 커튼이 걸렸다. 문 앞에는 화려하게 피어있는 수국 두 화분이 놓여 있었다. 따뜻하고 밝아 보였다. 나는 꽃집 이름을 미영의 작은 꽃방이라고 지었다. 내 이름을 사용했고 앞으로의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개업날 동생과 재수 씨는 일찍 와서 창문에 꽃을 붙이고 풍선을 다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는 이웃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김 여사님은 카네이션 한 다발을 사며 웃으며 말했다. 미영 씨, 앞으로 꽃 살 일 있으면 여기로 올게. 미영 씨 꽃집을 보니 마음이 다 밝아지네. 처음 꽃집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꽃의 종류조차 다 알지 못했다. 재수 씨는 자료를 찾아주고 꽃을 어떻게 키우는지, 꽃다발은 어떻게 포장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어떤 꽃이 어른들께 선물하기 좋은지, 어떤 꽃이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지 모르는 손님이 물으면 나도 인내심 있게 듣고 천천히 수첩에 적어두었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모든 흔한 꽃들을 꽃집 장사는 점점 좋아졌다. 매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한 번은 유치원 선생님이 해바라기를 사러 왔다. 반 아이들에게 선물해서 해바라기처럼 밝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가 꽃다발을 포장할 때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다니. 한가할 때 나는 꽃집의 작은 탁자에 앉아 꽃차 한 잔을, 꽃집의 장미꽃 한 송이를 따서, 그러면 작은 장미꽃 한 송이를 보았다. 때로는 동생과 재수 씨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가게에 놀러왔다. 그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한 번은 꽃집에서 박준영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 씨, 국화 한 다발 좀 줄 수 있을까? 준영이 보러 가려고. 내 마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신선한 흰 국화 한 다발을 골라주었다. 돈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다. 미영 씨, 예전엔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다. 그 애도 안에서 후회하고 있어. 나가면 다시는 도박 안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더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주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몸 잘 챙기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꽃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증오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지난 일이라는 담담함만이 있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의 나는 매일 나만의 작은 꽃집을 지키며 가족의 보살핌과 손님들의 인정 속에서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때로는 그 귤 상자를 떠올리고 박준영의 음모를 떠올리면 마치 꿈을 꾼 것 같다. 그 꿈은 비록 아슬아슬했지만 나를 많이 성장시켰다. 여자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용감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저녁 무렵. 길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아저씨를 만나 뜨거운 군고구마 하나를 샀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함이 마음속까지 전해졌다. 나는 앞으로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의 지지와 나만의 작은 사업,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꽃집을 잘 운영하고 나 자신을 잘 돌보며 앞으로의 삶을 꽃처럼 찬란하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